얼른 죽어. 빨리 죽어야 밥 팔아서 이 돈이 된다고. 내 집 거실에서 내 귀로 똑똑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지요? 이 말을 퍼부은 건 다름 아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고 그 폐륜의 현장을 순경 앞에서 그대로 일러바친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키우던 조매난 앵무새 한 마리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은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박불레가 올해로 77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요. 나는 경상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크게 부족한 거 모르고 자랐지. 23살에 같은 마을 청년 남편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밥 한 술 뜨기 전에 먼저 장모님 안부부터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난 건 진짜 복이었지. 그때는 그 복이 그렇게 짧을 줄 몰랐지만 시집 와서 첫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첫 애가 지면 뭔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이 집안에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석 달을 못 넘겼어요. 배가 아프다 싶더니 피가 나오고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됐던 시절이라 그냥 집에서 누워서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줬는데 그게 그렇게 쓴 줄은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먹는 미역국이 아니라 아이를 잃고 먹는 미역국이었으니까. 그 첫 번째 아이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괜찮다 했어요. 젊으니까 다시 생기겠지 하고. 그렇게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넉 달 만에 갔어요. 세 번째는 5달까지 갔어요. 그때는 배가 제법 불렀거든요. 남편이 손으로 배를 만지면서 이번엔 아들인가 딸인가 하고 웃었는데 그 달 말에 또 잃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게 자다가 꿈을 꾸면 꼭 아이들이 나와요. 얼굴도 없는 아이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고 그 꿈을 얼마나 꿨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6달이었어요. 그때는 뱃속에서 발길질도 하고 딸꾹질도 했거든요.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밤마다 배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자장가도 부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발길질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자나보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또 갔구나. 네 번째 아이 보내고 나서는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 남편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라 하면서 떠먹여주는 걸 그냥 뱉어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한테 참 못되게 굴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세상이 다 싫었으니까. 그리고 5번째 아이가 또 생겼어요. 5번째는 여러분, 나는 그때 이미 포기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기쁘지가 않았어요. 기쁘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안 좋아하려고 했어요. 배 두드리지도 않고 노래도 안 불러주고 그냥 없는 척 했어요.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느 날 새벽에 혼자 부엌에서 빌었어요. 우리 집 뒤란에 오래된 장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번만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이번만은요. 7달까지 갔어요. 7달. 그러다 또 갔어요. 5번이에요. 5번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 5번째 아이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몸이 그런 거지. 근데 그 시절엔 그런 말이 얼마나 사람을 후벼 파는지 몰랐던 거지 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식해서 하는 말인데 무식한 말이 사람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히는 법이에요. 남편은 그 말을 옆에서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말 못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 손 온도가 기억나요. 그 후로 나는 아이를 포기했어요.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억울하고 서럽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그때 우리가 다 최할매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 쪽 먼 친척 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된 아이냐고 물으니까 4살짜리 사내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아닌데 잘 키울 수 있을까? 정이 갈까? 혹시 차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뱃속에서 나왔든 아니든 내 손으로 키우면 다 내 자식이라고. 그 말 듣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키우면 내 자식이지. 그렇게 데려온 아이가 첫째 영수예요. 영수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4살이었는데 말도 별로 없고 겁이 엄청 많은 아이였어요. 처음 며칠은 밥도 잘 안 먹고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찾으면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뭔가를 잃었구나 싶어서. 그래도 1달, 2달 지나니까 조금씩 말이 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밥 주니까 할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마 소리 못 들어봤어요. 할매라고 불렀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 엄마 소리 들은 날 밤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영수 데려온 지 10달 만에 일이 생겼어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속이 메스껍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처음에는 몸살인가 했는데 1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임신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5번을 잃었는데, 포기했는데, 영수 데려오고 이제 아이 욕심 버렸는데, 그런데 생겼어. 집에 오는 길에 혼자 길가에 서서 막 울었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둘째 영태예요. 영태는 신기하게도 무사히 10달을 채웠어요. 세상에 나오는 날 산파 할머니가 아들이에요 하는 소리에 나는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아, 이번엔 살았구나. 이번엔 진짜 내 손에 안겨줬구나.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양자 드리고 나서 친아들이 생겼다고. 씨바지도 아니고 기적이다 소문이 쫙 났어요. 시어머니도 그때만큼은 좋아하셨어요. 날 보고 네가 했네, 네가 결국 해냈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 뭘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좋았어요. 영수 4살 영태 갓난아이. 두 아들 손잡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퇴근하고 오면 영수 업고 영태 안고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가난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집이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참 좋은 날이 오래 가면 안 되나 봐요. 영수가 12살, 영태가 6살 되던 해였어요.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그날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에 갈치 많이 잡아올게 했어요. 내가 갈치찌개 해놓을게요 했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녁이 됐는데 안 와요. 밤이 됐는데 안 와요. 새벽이 됐는데 안 와. 그때부터 불길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바다로 나가봤더니 배가 없어요. 사흘 뒤에 배 조각이 떠올랐어요. 폭풍이 왔었거든요. 그날 밤에 폭풍이 왔는데 남편이 그걸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렀어요. 빈관을 묻었어요. 그날 영수가 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2살짜리 아이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야. 영태는 6살이라 영문도 모르고 형 따라서 울고. 나는 그날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이 크면 눈물도 안 나오나 봐.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후로 나 혼자였어요. 두 아들 데리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도움이 안 됐고 친정은 멀었고 내가 다 해야 했어요. 밭일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고 동네 일도 거들어주고. 영수는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동생 봐주고 밭일도 거들었어요. 12살짜리가.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영태는 워낙 어려서 그냥 뛰어놀기 바빴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이 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운동회 날 아버지가 없는 거, 참관 수업 날 아버지가 없는 거, 그런 날이 올 때마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키웠어요. 혼자서 밥 갈고 바느질하고 두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나도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냥 아이들 얼굴 보면서 버텼겠지. 그게 다예요. 손가락 10개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썩은 손가락이 있어요. 나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주 늦게. 영수는 참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조용했는데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어요. 내가 밭일 나가면
어느새 옆에 와서 같이 괭이 들고 있고 내가 바느질하다 깜빡 졸면 입을 덮어주고 그런 아이였어요. 영수가 중학교 때였나 하루는 학교 갔다 오더니 편지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쓴 편지인데 영수가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아이라면서 고등학교 더 좋은 데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영수가 그 편지를 내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나는 공고 갈게. 빨리 돈 벌게.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고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기술 배우는 학교요. 거기 가면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할 수 있거든요. 영수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좋은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돈 벌 생각부터 한 거예요. 엄마 고생하는 걸 보고서 내가 싫다 공부 더 해라 했더니 영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나는 공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그 말 듣고 나는 그냥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애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부엌에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결국 영수는 공고를 갔어요.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 타는 날 봉투를 통째로 내 손에 쥐어줬어요.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이건 네 돈이야. 네가 써야지 했더니 엄마가 쓰는 게 내가 쓰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 방식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영수는 30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순옥이인데 경남 쪽 집안 딸이에요. 처음 데려왔을 때 보니까 키도 작고 말도 없고 솔직히 인물이 특출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뭔지 알아요? 신발이에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거야. 현관에 딱 맞게. 그냥 대충 벗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기 편하도록 방향까지 맞춰서 그걸 보고 내가 속으로 이 아이다 했어요. 신발 하나만 봐도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순옥이는 내 생신을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미역국은 꼭 끓여오고 용돈은 작아도 정성이 있었어요. 어떤 해는 손수 만든 버선을 갖다 줬는데 바느질이 서투른 게 티가 났어요. 그래도 직접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나는 그 버선을 못 신고 서랍 깊이 넣어뒀어요. 너무 아까워서. 영수 내외는 그렇게 살았어요.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착실하게. 내 눈에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둘째 영태는 달랐어요. 영태가 어려서는 그렇게 밝고 활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귀여움 받고 동네 어른들한테도 예쁨 받고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누구한테나 딱 맞는 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재주가 어딜 갔는지 나중에는 그 재주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썼지만 영태가 처음 노름에 빠진 게 언제냐면 30 초반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가끔 씩씩거리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사업이 좀 안 풀리나 보다 했어요. 사업이라고 해봐야 뭐 변변찮은 거였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거니까 몇 번은 줬어요. 밥 팔아서 줬어요. 아, 이 밭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해야 해요. 영태가 노름한다는 걸 안 게 막내 며느리, 그러니까 미숙이랑 결혼하고 나서예요. 미숙이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나는 솔직히 눈이 확 갔어요. 도시 여자라 세련되게 차려입고 말도 청산유 쓰고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한지.
근데 그 다정함이 말로만 다정한 거더라고요. 첫날 인사 때 어머니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 말 딱 그날 하루만 진심이었나 봐. 미숙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내가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숙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본 거야. 전화로 하는 말이 응, 그냥 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그 집에 밭이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미숙이는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안 왔어요. 영수 내외는 소식 들으면 그날로 달려오는데 미숙이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전화 한 통이 다예요. 명절에는 오긴 오는데 딱 밥 한 끼 먹고 일어나요. 자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밤새 앉아 있더라고요. 영태가 도박 빚이 얼마나 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어요. 2천만 원을 어디서 그걸 빌렸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걸 영태가 혼자서 다 숨겼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내가 영태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워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나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 마음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쁜 짓 해도 일단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거야. 그래서 또 줬어요. 밭 일부를 팔아서 빚을 갚아줬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빌기에. 근데 사람이 한번 그 길 들면 못 빠져나오더라고. 끊겠다 했다가 또 하고 또 끊겠다 했다가 또 하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미숙이가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영태가 그러는 걸 미숙이도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숙이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미숙이가 앞장서고 영태는 뒤에서 따라오고 그게 이상했어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는 보통 말리거나 같이 사과하거나 그러는데 미숙이는 오히려 더 세게 나왔어요. 나중에는 대놓고 했어요. 어머니, 밭 있잖아요. 그거 영태 명의로 넘기면 안 돼요? 그 말을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대뜸 꺼내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밥그릇을 내려놓고 영태를 쳐다봤는데 영태가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내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게 나이가 들수록 집이 무서워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이요. 발소리도 없고 말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고 그냥 바람소리, 새소리, 그것뿐인 집. 그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내가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아들이 각자 살림 차려서 나간 뒤로 나는 그 집에 혼자 살았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뭔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 밭도 가끔 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마실도 다니고. 근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밭일이 줄었고 같이 놀던 동네 분들도 하나씩 어디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그러다 자려고 누우면 그날 내가 한 말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걸 영수가 알았나 봐요. 어느 날 영수가 오더니 뭘 들고 온 거예요. 작은 새 장인데 그 안에 초록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엄마, 이거 말 배울 수 있는 앵무새야. 기르면 말동무 돼. 나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어요. 새를 키워본 적도 없고 이 나이에 뭔 새냐고. 귀찮기만 하지. 근데 영수가 두고 가는 거야. 그냥 놓고 가버려. 그게 초롱이에요. 초롱이가 처음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새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나도 쳐다보고 초롱이도 쳐다보고 그렇게 며칠을 서로 쳐다봤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라 했냐면 밥 먹어라 했어요. 새한테 밥 주면서 초롱아 밥 먹어라 한 거야. 당연히 대답이 없지. 그냥 모이 쪼아 먹고. 근데 그게 묘하게 좋더라고요. 대답이 없어도 들어주는 게 있다는 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초롱아 할머니, 할 마이너스 무 마이너스니 하고 천천히 여러 번. 처음 몇 달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굴리고 나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아침마다 밥 줄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했어요. 할머니, 초롱아 할머니.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새장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할머니,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라디오 소리인가 했어요. 근데 또 들렸어요. 할머니, 뛰어갔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뛰어갔어요. 새장 앞에 서서 초롱이 보니까 눈을 깜빡이면서 또 하는 거야. 할머니,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왜 우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비록 세지만 할머니하고. 그날부터 초롱이랑 나는 진짜 친해졌어요. 말을 더 가르쳤어요. 밥 먹자, 잘 잤어, 안녕, 어서 와. 초롱이는 생각보다 빨리 배웠어요. 특히 자주 하는 말은 금방 외웠어요. 아침에 내가 초롱아, 잘 잤어? 하면 잘 잤어 대답하고, 저녁에 영수한테서 전화 오면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영수 전화 왔다, 혼잣말 하는 거 들었는지 영수 왔어? 하고 초롱이가 대답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초롱이는 또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내요.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지 뭔지 밥 먹어라 할 때 내 말투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어떤 날은 내가 어이구 허리야 하면 초롱이도 어이구 하고, 그럼 나는 웃음이 터져요. 혼자 사는 집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없는지 아세요? 근데 초롱이가 있으니까 매일 한 번씩은 웃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초롱이가 또 신기한 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엄청 예민해져요. 새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있질 않아. 특히 소리가 크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사람이 오면 더 불안해하고, 그 조그만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게 보여요. 이상한 게 영수랑 순옥이가 오면 초롱이가 얌전해요. 금방 적응하고 어서 와 하고 인사도 하고.
근데 영태랑 미숙이가 오면 달라요. 그 둘이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초롱이가 새장 안에서 퍼드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날려는 것처럼, 뭔가 피하려는 것처럼. 그때는 나도 그냥 새가 낯선 사람 싫어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초롱이가 불안해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나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초롱이는 들은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주 들은 것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크게 들은 것도 기억해요. 무서운 고함 소리, 날카로운 목소리, 그런 걸 다 저장해 두는 거야. 마음속 어딘가에. 사람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들은 걸 그냥 뱉어내는 거거든요. 꾸미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그 초롱이가 나중에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이었어요. 나는 아침에 초롱이 밥 주고 마당 쓸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텔레비전 좀 보다가 낮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대문 소리가 나는 거야. 퍽 하는 소리랑 함께 대문이 확 열리는 거야. 노크도 없이. 그러더니 발소리가 성큼성큼 들어오는 거야.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 나는 낌새가 이상해서 일어났어요. 방문 열고 나왔더니 마루에 영태가 서 있고 그 뒤에 미숙이가 있는 거야.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영태는 눈이 빨개요. 잠을 못 잤는지 아니면 술을 마셨는지. 내가 왜 왔냐, 밥은 먹었냐 하는데 영태가 마루에 신발도 안 벗고 올라오는 거야. 그 집이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신발 벗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신호였어요. 엄마, 밥 문서 내놔. 그 말이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도 없고 잘 계셨어요도 없고 바로 밥 문서 내놓으라는 게 그 아이 첫마디였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엄마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밥 팔아서 좀 도와줘야지. 밭은 안 돼. 그 밭은 내가 죽어도 못 파는 밭이야. 내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아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판 적 없는 땅이에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있던 땅이에요. 거기서 고구마 캐고 배추 심고 두 아들 김장해서 보내고 그 땅이 나한테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밟았던 흙이에요. 근데 영태가 그 말을 듣더니 목소리가 확 올라가는 거야. 못 파는 게 어딨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한데. 그 목소리에 초롱이가 퍼드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새장 안에서 날려는 것처럼 펄쩍거리고 나는 초롱이를 한번 봤다가 다시 영태를 봤어요. 목소리 낮춰. 어미한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자 이번에는 미숙이가 나서는 거야. 그때부터 미숙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 집 아들 내외인데 도와주셔야죠. 밭이 어머니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저희한테 넘기시면 저희가 관리도 하고 더 잘 쓸 수 있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어요. 더 잘 쓴다고요? 노름판에 날려버리면서 더 잘 쓴다고? 미수가 그 밭은 못 넘긴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 말이야. 그랬더니 미숙이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말은 내가 절대 못 잊어요. 늙은이가 밭은 뭐하러 붙들고 있어요. 어차피 얼마나 더 쓰겠다고.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잠깐. 나는 그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늙은이라고. 내가 늙은이래요. 내가 그 아이 시어머니인데.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수가 나가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영태가 그때 사고를 쳤어요. 엄마, 지금 장난해? 나 진짜 큰일 났다고. 오늘 안에 돈 못 구하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내 앞으로 확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내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뿌리쳤어요. 그러자 영태가 나를 밀친 거야. 세 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가 그때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발이 걸렸어요. 나는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머리가 마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머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세 가지예요. 천장이 빙글 돌아가는 거, 초롱이 세 장이 눈에 들어온 거, 그리고 영수 얼굴이 떠오른 거. 이상하지 않아요? 쓰러지면서 왜 영수 얼굴이 떠오르냐면 미안해서였던 것 같아요. 영수한테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내가 눈을 뜬 건 사흘 뒤였어요. 병원 천장이 보이는데 뭔가 코에 꽂혀 있고 팔에는 주사줄이 연결돼 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눈을 뜨자마자 영수가 내 손을 잡는 게 느껴졌어요. 영수 손이에요. 거칠고 두꺼운 손. 내가 그 손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수가 엄마 나야 영수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사흘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뜬 눈으로 지켰는지 깨어나고 나서 며칠 뒤에 몸이 좀 나아지고 나서야 영수한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담당 순경한테서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영수가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내가 아직 의식이 없었대요. 응급실에서 검사받고 있었고 영수가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거기 영태랑 미숙이가 있더래요. 그걸 듣는 순간 나는 기가 막혔어요. 그 두 사람이 나를 쓰러뜨려 놓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도망은 가지 않은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도망을 갔으면 차라리 자기들도 잘못된 걸 아는 거라도 되는데 거기 있었다는 건 뭔가 계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수가 들어서자마자 미숙이가 울면서 달려왔대요. 그것도 엉엉 소리를 내면서요. 오빠 어떡해.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서. 영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냥 갑자기. 이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미가 쓰러진 이유가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쏙 빼고 영수가 나중에 나한테 말했어요. 그 순간 미숙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봤는데 이상하게 그 눈물이 가짜처럼 보였대요. 왜 가짜처럼 보였냐면 눈물은 흐르는데 눈이 슬프지 않았대요.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눈빛은 계산하고 있었대요. 뭔가를.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눈물이 가짜였구나. 내가 아이 낳고 어려서 열이 났을 때 저 아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밤새 울었던 그 눈물보다 그 눈물이 더 많았을 거야. 양이 더 많았을 거야.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세상에 그런 눈물이 어딨어.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영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영태가 다가오더래요. 그때 영태는 울지도 않았대요. 그냥 눈이 충혈돼 있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얼굴로 영수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러더래요. 형, 이참에 엄마 땅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영수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지금 안에 누워 계신데, 의식도 없으신데, 그 상황에서 땅 처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영수가 아무 대답도 안 했대요. 그냥 외면하고 의사 선생님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숙이가 나섰대요. 미숙이가 영수 옆에 바짝 붙어서 아주 나직하고 다정한 척한 목소리로 이러더래요. 오빠 어머니 항상 영태한테 밥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빠도 알잖아요. 그냥 이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빠는 어차피 형편도 괜찮잖아요. 영수가 들으면서 손을 떨었대요. 화가 나서. 오빠는 형편이 괜찮다고요? 영수가 공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내 아들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산 집에서 사는데 그게 형편이 괜찮은 거야? 그럼 그 형편 좋은 사람한테서는 뺏으면 안 되고 늙은 어미한테서만 빼앗으면 된다는 거야? 그걸 전해 들으면서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어금니를 꽉. 영수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대요. 그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 엄마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랬더니 미숙이 표정이 싹 변했대요. 다정한 척하던 얼굴이 싹 굳으면서 눈이 차가워지면서 아, 그게 진짜 얼굴이구나. 영수가 그 얼굴 보고 알았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미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미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영수가 병실에서 혼자 울었대요. 눈물이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었대요. 이틀째 되던 날이에요. 미숙이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간호사한테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죠? 저희가 친아들 내외예요. 정말 걱정이 돼서 하면서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서류 같은 게 필요하면 자기들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대요. 간호사가 그냥 내하고 지나쳤는데 미숙이가 그걸 물고 늘어지더니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실 때 필요한 서류들 있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라고 했대요. 영수가 옆에서 그 말 듣고 바로 나섰대요. 무슨 서류요? 미숙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대요. 그냥 병원 서류 말하는 거라고. 근데 영수 눈에는 그게 아니었대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날 이후로 영수가 병실을 한 발짝도 안 떠났어요. 밥도 병실에서 먹고 잠도 의자에서 자고 영태 내외가 오면 영수가 자리를 비키지 않았어요. 어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그 아이가 나를 지킨 방식이에요. 말도 없이, 티도 없이,
그냥 옆에 딱 붙어서 전해 들으면서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지켰구나.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영태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내가 6살 적에 혼자 도시락 못 사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 아이 중학교 수학여행 보낼 돈 없어서 밤새 삭바느질해서 보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미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땅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잘못 가르쳤기에 저런 아이가 됐을까? 어려서 너무 아껴줬나? 아버지 없이 큰다고 너무 무르게 키웠나?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게 저런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하나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든 간에 어미를 쓰러뜨리고 그 어미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재산 계산을 하는 건 그건 내가 어떻게 키웠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속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 자식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초롱이가 집 안에 있잖아요. 영수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밥 주고 물 갈아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집 상태도 확인하고 그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영수가 집에 갔다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파출소에서 온 전화였대요. 영태 내외가 신고를 받았대요. 무슨 신고냐면 집안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이웃집 신고가 그날 이후로 접수돼 있었고 또 내가 병원에 실려간 것도 좀 이상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담당 순경이 확인차 집에 방문하겠다고 한 거래요. 영수가 순경이랑 같이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초롱이가 새장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대요. 영수가 들어가면서 초롱아 하고 부르니까 초롱이가 잠깐 멈추더니 어서 와 했대요.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대요. 나 없는 사흘 동안 혼자 이 집을 지켰구나 싶어서 순경이 방 안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대요. 마루 쪽도 보고 머리가 부딪힌 모서리도 보고 그러다가 새장 앞에서 잠깐 멈췄대요. 초롱이를 보면서 이게 앵무새예요? 하고 영수한테 물었대요. 네, 저희 어머니 말동무예요. 순경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초롱이한테 말을 걸었대요. 안녕? 초롱이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대요. 순경이 낯선 사람이니까. 근데 또 한 번 했대요. 안녕, 초롱아. 그러니까 초롱이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말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안녕이 아니었어요. 초롱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얼른 죽어. 빨리 죽어야 밥한다. 집안이 조용해졌대요. 순경이 굳었대요. 영수가 굳었대요.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 초롱이가 다시 했대요.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대요. 좀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밀어버려. 다리 잡아. 못 들어. 영수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대요. 그냥 주저앉았대요. 바닥에. 왜냐면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알았거든요. 첫 번째 낮고 거친 목소리는 영태 목소리였고 두 번째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미숙이 목소리였어요. 초롱이가 그날 들은 걸 그대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가 순경한테 설명했대요.
이 새가 들은 걸 흉내내는 새라고. 저 목소리들이 누구 목소리인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 순경이 한참을 멍하니 초롱이를 보다가 수첩을 꺼냈대요. 그리고 받아 적었대요. 초롱이가 한 말을. 얼른 죽어. 빨리 죽어야 밥한다. 밀어버려. 다리 잡아. 못 들어. 그 말들이 수첩에 적히는 동안 초롱이는 또 몇 번 더 했대요. 마치 잊어버리기 전에 다 말하려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같은 말을 3번, 4번. 영수가 나중에 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목이 메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초롱이가 다 봤더라. 다 들었더라. 나는 그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조그만 새가, 그 조그만 가슴으로 그날 그 무서운 소리를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나 없는 집에서 혼자서 그 무서운 기억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순경이 영태 내외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영태는 오리발을 내밀었대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라고, 자기가 밀지 않았다고. 미숙이도 당연히 맞장구를 치고. 근데 순경이 초롱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읽어줬대요. 얼른 죽어. 빨리 죽어야 밥한다. 밀어버려. 다리 잡아. 영태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졌대요. 미숙이는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 했대요. 새가 하는 말이 무슨 증거냐고. 근데 순경이 말했대요. 직접적인 법적 증거로 쓰기 위해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웃 주민 진술과 할머니가 깨어난 뒤 직접 진술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새가 한 말의 의미를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대요. 영태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초롱이가 고마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나를 살려줬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봤어도 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롱이는 그게 안 돼요. 들은 걸 그냥 뱉어내거든요.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 솔직함이 나를 살렸어요. 사람이 못한 걸 새가 해줬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아요. 사람이 못한 걸 새가 해줬다고. 병원에서 나온 건 한 달이 좀 넘어서였어요. 머리 쪽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그 사이에 영수랑 순옥이가 교대로 와서 간호해줬어요. 순옥이가 집에서 미역국이랑 죽을 싸들고 왔는데 그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던지. 몸이 아프면 입맛도 없는데 그 국은 먹히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나는 영태 내외를 불렀어요. 영태가 왔을 때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어요. 조사도 받고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힘들었겠지. 나는 그 얼굴을 보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품에서 자란 아인데. 근데 흔들린 마음을 잡은 게 뭔지 알아요? 초롱이가 영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새장 안에서 퍼드덕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에요. 얼른 죽어. 초롱이는 잊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나는 그 순간 마음을 정했어요. 영태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가라. 영태가 엄마 했어요. 목이 잠긴 소리로. 나가라고. 나는 할 말 없어.
영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숙이는 없었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나는 그 울음을 봤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까 병실에서 미숙이가 흘린 그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우는 거였어요. 코도 훌쩍이고 어깨도 들썩이고. 근데 나는 그 진짜 눈물 앞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못한 걸 알고 우는 것과 잘못하지 않는 건 달라요. 잘못하고 나서 우는 건, 그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양심이 그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영태는 그전에도 울었어요. 도박 빚 생길 때마다 울면서 빌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믿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줬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영태야. 내가 불렀어요. 영태가 눈물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봤어요. 네가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아. 그건 죽어도 변 안 해. 근데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내 얼굴 보지 마라. 나는 네 얼굴 볼 자신이 없다. 영태가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돌아서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태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후로 영수 내외랑 함께 살기로 했어요. 영수가 집을 좀 고쳤어요. 내가 쓸 방을 따뜻하게 고치고 마당도 정리하고 초롱이 세 장도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자리를 잡아줬어요. 순옥이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줘요. 내가 할게 하면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하고 말려요.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평생 내가 다 한 사람인데 누가 해주는 게 어색해서. 근데 이제는 그냥 고맙게 받아요. 나이 들면 고마운 걸 고맙다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초롱이는 요즘도 잘 있어요. 가끔 그 무서운 말을 하긴 해요. 어떤 날은 불쑥 얼른 죽어하고, 그럼 나는 잠깐 멈추고 초롱이를 봐요. 그리고 그래,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말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그리고 요즘 초롱이가 새로 배운 말이 있어요. 영수가 집에 오면 형아 왔어 하고, 순옥이가 밥 주면 맛있어 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할머니 고마워. 내가 그 말 가르쳤어요. 초롱아 고마워. 고마이너스 마마이너스워 하면서. 초롱이가 금방 배웠어요. 이제 아침마다 그래요. 할머니 고마워.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울어요. 기쁜 눈물이에요. 이제는 기쁜 눈물도 있어요. 밭은 아직 내 것이에요. 남편이 밟았던 그 흙, 아이들 키울 때 내가 맨발로 걸었던 그 흙,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영태도 미숙이도. 그 밭에 봄이 되면 나는 나가서 서 있어요. 흙냄새 맡으면서. 영수가 옆에서 뭐 심을까 물어보고 순옥이가 고무장갑 챙겨오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생각해요. 효도가 뭘까? 비싼 거 사다 주는 게 효도냐? 좋은데 모시고 가는 게 효도냐?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효도 못 받아봤으니까. 내가 아는 효도는 쓰러진 어미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의식 없는 어미 병실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영수가 그걸 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초롱이도 했어요. 새가, 그 조그만 새가, 사람이 못한 걸 새가 해줬다는 게 아직도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됐어요. 살아있고 좋은 사람들 곁에 있고 아침마다 초롱이가 할머니 고마워 해주고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나는 충분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불래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